단편소설 모나크 나비 이건숙. 뒷산 허리에 휘감긴 새벽 안개가 고란개와 뒤엉켜 살살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꼼지락꼼지락 움직인다.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면 하루 종일 햇살이 강하게 내려쬐일 징조다. 산자락에 잇대어 있는 뒤란 끝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무릎 언저리로 농밀해진 안개 입자들이 휘감겨 온다. 뒤란 가장자리에 한 그루 서 있는 유칼립투스에 호랑나비 서너 마리가 매달려 있다. 그러고 보니 어느덧 왕호랑나비인 모나크 나비들이 돌아오는 10월 말에 접어들고 있다. 나비의 홈커밍 파티라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워드 황은 막내 소영을 위해 꼬마 시절부터 이 계절이 오면 피스모비치를 방문해서 찍어놓은 사진들을 거실에 전시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로스앤젤레스에서 101번 프리웨이를 따라 북쪽 300km에 위치한 태평양 연안의 아름답고 깨끗한 작은 마을에 하워드 황은 살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쯤 수천 마리의 모나크 나비들이 모여드는 곳은 노스 피스모 스테이트 비치 라운드 캠프그라운드에서 반마일 남쪽 하이웨이 1번 해변가에 자리 잡고 있다. 주말에 딸 소영을 데리고 모나크 나비를 구경 가자면 몇 번째 입구로 가서 주차해야 가장 조금 걸어서 호랑나비들이 모여있는 소나무와 유칼립투스 나무숲에 접근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지도책을 뒤적거렸다. 막내딸 소영이 요즘 느낄 정도로 이상해졌다. 오늘은 아침도 먹지 않고 퉁퉁 부어 학교에 가버린 탓에 미스터 황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 이런 날은 뒷산도 안개를 가득 안고 있어 어두운 얼굴이다. 부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북쪽 산기슭은 주로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직접 설계한 집을 지어서 살기 때문에 각 집마다 창의성이 돋보이는 마을이다. 산을 등에 지고 있는 그의 2층 양옥은 앞들의 둥근 정원이 한가운데 심어진 듬직한 야자수와 가장자리에 한박 피어난 눈부신 진홍색 사막 채송화로 인해 남국의 흥취를 한껏 뿜어낸다. 차들이 야자수를 핵으로 동그란 정원을 한 바퀴 돌면서 현관 앞에 서게 되어 있어 손님들이 많이 와도 수십 대의 차들을 차도에 나란히 주차할 수 있다. 뒤란도 100여 명이 모여 가든 파티를 열어도 좋을 만큼 넓다. 뒤란 정원 끝에 울타리처럼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와 단감나무 10그루는 철 따라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다.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로 인해 하워드 황은 아직도 우울하다. 구순에 가셨으니 장수하신 분이라 기쁨으로 보내줘야 하는 법인데 아무리 애써도 이별의 아픔을 가눌 수가 없다. 이런 때 막내딸 소영까지 야단이니 기분이 아주 울적했다. 방이 6인 2층 집은 3,500 스퀘어피트이니 이제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막내딸 소영과 둘이 살기에는 너무 크다. 성탄절과 새해에 뉴욕에 사는 큰아들과 며느리 셋이나 되는 손자들이 오면 시끌벅적하지만 그건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다. 다행히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딸이 모나크 나비들이 멕시코로 몽땅 떠나가 버릴 즈음인 2월 말에 호랑나비를 한 번 더 보기 위해 친정에 다녀간다. 그러고 보니 피부치들이 나비들처럼 추운 겨울에만 이곳을 스쳐 지나가는 셈이다. 북미에 흩어져 살고 있던 호랑나비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멕시코의 오야웰 숲으로 향하는 도중 그들의 조상이 선택한 길목인 피스모비치에 해마다 찾아온다. 그러니 이곳은 그의 자식들과 나비들의 목로 주점인 셈이다. 모나크 나비는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니고 갈 곳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어 정체성이 분명한 나그네 나비들이다.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온 나비들은 그녀의 집을
멀리 마주한 해변 언덕에 자리 잡은 무성한 소나무와 유칼립투스 숲속에 쉬었다가 장엄한 비행을 하여 멕시코에 있는 정글의 한 장소로 이동한다. 뚜렷한 젓갈색이나 노란 날개의 바탕 위에 심액이 짙은 검은색이고 가장자리에 두 줄의 점무늬가 있어 이들 나비는 눈에 확 들어온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으로 치장한 여인들처럼 화려한 날개를 펄럭이는 저들의 군무가 언제 봐도 무척 황홀하다. 일반 조무래기 나비들과 달리 10cm가 넘는 넓고 긴 날개의 색깔이 눈이 시리도록 강렬하다. 모나크 나비는 색상이 너무 진하고 화려해서 먹으면 맹독 때문에 위험한 곤충일 것이란 뉘앙스를 포식자들에게 넌지시 알리고 있다. 산기슭 중턱에 물샘이 있어 물길이 정원 가장자리를 T자형으로 돌아 고를 이루어 질척이며 흐른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제법 돌돌 소리를 내며 개울물을 이루고 흐르기도 한다. 사막지대에 살면서 작은 옹달샘 크기의 오아시스를 뒤란에 지니고 있는 셈이다. 해서 다른 집에 비해 질척한 땅 탓인지 뒤란이나 정원에 무엇을 심든 수확이 풍성하다. 막내딸 소영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반항하기 시작하니 5년 전 먼저 가버린 아내가 더욱 그립다. 둘이 깔깔 웃으면서 봄과 여름에 땀을 흘려가며 심어 가을거지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상대가 없어졌으니 하워드 왕은 사막에 혼자 선 기분이다. 듬뿍 밀려오는 외로움과 아픔을 누르면서 뒤란으로 나가 탐스럽게 매달린 단감을 따기 시작했다. 지척지척 흐르는 물샘과 토양이 비옥한 탓인지 몇 개를 따 넣었건만 큰 플라스틱 통이 꽉 차오른다.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다가 이제야 겨우 일군 땅이라 농약을 주지 않아도 되고 비료도 필요 없는 곳이다. 갓난아기 머리통만한 단감은 너무 커서 혼자 한 개를 다 먹기도 힘들 정도이니 정말로 비미한 땅에 와 살고 있다는 충만한 마음을 애써 눌렀다. 막내딸이 학교 시간까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시계를 본다. 2시니 1시간만 더 감을 따고 3시에 학교로 가서 딸을 데려오면 된다. 수북이 따놓은 단감이 소영의 반항기를 누를 수 있기를 내심 간절히 바랐다. 오는 주일 교회에 가지고 가서 점심시간에 전교인이 먹고 남은 감은 집집마다 선물로 줘야겠다는 생각에 이르자 잔잔한 기쁨이 밀려온다. 더구나 7년 전에 목사님이 단감나무 10그루를 선물로 가져다 손수 뒤란에 기념 식수를 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였다. 집 뒤란 쪽에 심은 단감은 산을 접하고 있어 산 다람쥐들이 와서 많이 갉아먹었고 까마귀들이 와서 찍어놔서 산 쪽은 성한 단감이 별로 없다. 내년에는 그걸 막기 위해 실이 질긴 망사 그물이라도 쳐놔야겠다. 아니면 불도저라도 불러다가 질척이는 골진 개울 물길을 깊이 파서 다람쥐의 침입을 어렵게 해줄까 하는 계획도 잠깐 머리를 스쳤다. 언제나처럼 소영은 정문 앞 한길가에 서 있었다. 까만 머리를 어깨까지 치렁하게 늘어뜨린 소영이 하워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미인으로 보여서 밖에 내놓으면 항상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아빠가 늘 말하지. 이렇게 길가에 서 있다가 달리는 차에 강제 납치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유괴범들이 너처럼 예쁜 아이를 그냥 놔둘 것 같으냐?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늘 말하는데도 너는 내 말을 잘 듣지 않는구나. 흘끔 옆에 앉은 소영을 보니 기분이 아주 잡친 얼굴이다. 입을 꾹 다물고 눈을 내리깔고 있는 모습이 죽은 아내와 꼭 닮았다. 학교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보구나. 퉁퉁 부은 딸이 눈살을 고추치 뜨고 빗나간 질문을 던진다. 아빠는 얼굴이 왜 그래?
갑작스런 딸의 부르튼 목소리에 하워드 황은 잠시 당황한다. 불퉁스러운 소가지를 부리는 의도를 짐작할 수 없어서이다. 왜? 아빠 얼굴에 뭐가 묻었니? 하워드 황은 백미러를 보면서 얼굴을 매만진다. 감을 따면서 푹 익은 홍시가 여러 개 떨어졌는데 감물이 얼굴에 튀었나. 백미러에 아무리 얼굴을 훔쳐봐도 티 하나 없이 깨끗하다. 내가 하는 말은 아빠는 왜 미국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어? 미국 사람이라고? 우리도 미국 사람이다. 넌 여기서 태어난 토박이야. 난 3살에 이곳에 왔으니 이민 1.8세고 넌 이민 2세야. 내 말은 왜 스키니 백인처럼 옅은 갈색이고 눈이 파랗지가 않고 왜 까매? 난 머리는 새까맣고 코는 납작하고 이곳 사람들과는 아주 다르게 못생긴 동양인이라는 점이 너무 속상해. 내 모습은 백인들 사이에 끼면 눈에 띄게 특이하단 말이야. 여기 사람들처럼 머리카락이 노란색이든지 갈색이나 초콜릿색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리 봐도 보기 싫은 오리새끼라고. 백조tum에 깨지 못하는 미운 오리새끼야. 난 한국 사람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코리안 아메리칸이란 말이다. 너도 한국계 미국인이란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너의 뿌리는 반만 년도 넘는 훌륭한 역사를 지닌 한국이야. 유럽 쪽이 아니다. 그들과 전혀 다른 색깔이라는 점을 너 지금 몰랐니? 난 그게 싫어. 미치도록 싫어. 그러고 보니 소영은 얼굴을 백인처럼 만들려고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르고 있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영은 아빠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 기뻐했는데 요즘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었구나 하는 마음에 하워드 황은 긴장하여 딸의 눈치를 살폈다. 난 미국 사람이 아니야. 걔네들처럼 코도 높아야 하는데 납작하잖아. 내 아이덴티티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미국 사람처럼 성형수술을 하여 코를 높여줄까? 코만 높으면 뭘 해. 눈이 까만 걸. 내 눈은 미국 애들처럼 파랗게 물들이는 방법은 없을까? 소영이 입고 있는 헐렁한 잿빛 윗도리는 검은 줄과 빨간 줄이 촘촘히 박힌 넓은 깃과 언밸런스로 잇댄 팔뚝의 파랑색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부녀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답답한 분위기였다. 소영은 한숨을 쉬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무어라 중얼대고는 몸을 움츠린다. 아주 의기소침한 얼굴이다. 가능하면 소영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워드는 말을 아꼈다. 아무리 봐도 아빠의 눈에 소영은 미인에 속한다. 갸름한 얼굴에 웃을 적에 귀여울 만큼 양쪽 볼의 보조개가 깊이 파인다. 눈은 동양의 전통적인 미인처럼 쌍꺼풀 없이 쭉 째졌지만 눈동자는 아주 맑고 깊다. 머루알처럼 까만 눈동자의 어린 맑은 빛은 너무 깊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아늑하고 그윽한 비밀이 서려 있다. 고려 청자의 오묘함이 고인 눈이라고 할까. 서양 여인들의 파랗거나 갈색이어서 풍기는 느끼하고 밍밍함이 고인 눈동자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아득한 신비함이 서린 눈이다. 무엇보다도 소영의 피에는 세상 어느 나라 여인들도 감히 흉내내지 못할 한국 여인의 DNA가 흐르고 있지 아니한가. 딸 소영을 볼 적마다 그는 나비들 중의 왕인 모나크 나비를 떠올린다. 엄마의 가슴에 안겨 있을 적부터 하워드 왕은 호랑나비의 애벌레처럼 눈에 띄는 외모를 지닌 딸이 자랑스러웠다. 모나크 나비 애벌레는 새까만 바탕에 노랑, 초록, 파랑의 원색적인 줄무늬들이 튀어나게 강렬해서 괴이적을 만큼 뚜렷하게 눈에 띈다. 다른 나비의 애벌레는 보호색으로 연한 배추색이 아니던가. 신기한 일은 모나크 나비 애벌레는 절대로 새나 곤충이 잡아먹지를
않는다는 점이다. 강한 독성이 있어 새나 동물이 먹으면 죽기 때문이다. 유독 모나크나비만이 유일하게 밀크웨이드 잎사귀에서 태어나 독 있는 잎을 먹고 자란 탓이다. 이 세상에서 모나크 애벌레만이 밀크웨이드 잎을 먹어도 어떤 중독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소형의 새까만 머리칼과 눈은 모나크 나비의 날개에 뚜렷하게 드러난 심해긴 검은 줄무늬와 꼭 닮았다. 앙담은 입과 몸 전체에 넘치는 총기는 10cm가 넘는 날개를 활짝 펴고 날고 있는 모나크 나비의 기상과 비슷하다. 아버지는 어째서 할아버지처럼 백인이 아니야. 할아버지 아들이면 백인일 터이고 그럼 나도 백인이었을 터인데 어째서 갑자기 황인종이 되었느냔 말이야. 소영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너도 알지 않니? 난 할아버지에게 입양되었다는 걸. 그럼 코리아에서 살지 왜 이리로 왔어? 아빠가 코리안에게 입양되었다면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아도 되잖아. 크림빛 가을포지로 도배한 거실에 들어서니 벽난로 앞에 단감이 수북하게 쌓였다. 다른 때 같으면 아빠가 따다 놓은 단감을 보고 호들갑을 떨었으련만 휑하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으깨져라 쾅 닫아버린다. 하워드 황도 딸 소영의 나이였을 적에 그렇게 반항한 적이 있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여 무척 힘이 들었던 입양아의 유별난 사춘기가 떠올랐다. 양부모와 외모도 전혀 닮지 않았지만 공개 입양아로 사람들 앞에 설 적마다 가슴에 상흔이 깊어갔다. 친자식이라도 성인이 되는 길목에서 겪게 마련인 심적 고통이 입양아의 사춘기에는 더 거센 폭풍이 되어 몰아쳤다. 양부모는 언제나 하워드 왕에게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사랑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양부모의 몸에서 직접 태어난 친아들이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다. 하워드 왕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양아버지에게 소영이보다 더한 반항을 해서 속을 푹 썩여주었던 때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가 고민하는 걸 알아차린 양아버지는 성경을 강제로 읽히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양아버지는 청교도의 직계답게 종교적으로 매우 엄격했다. 하긴 기저귀를 차고서도 양부모를 따라 교회에 다녔다.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짙은 갈색 바탕에 빨간 체크무늬가 있는 앙증맞은 윗도리 양복에 검은 바지를 입고 교회 갈 적에만 신는 검은 구두로 단장하고 나서면 남들이 보기엔 꼬마 신사가 되지만 본인은 족쇄에 채인 듯 숨 쉴 수가 없었다. 그뿐인가 교회에 가서 얌전하게 앉아 있어야 한다. 그건 어린 나이에 참을 수 없는 고문이었던 기억이 지금도 가슴 찡하게 아프도록 파고든다. 아버지는 청교도의 후손들이 늘 그런 것처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 지겨울 정도였다. 10대에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양아버지가 들고 나오는 예수님이 하워드 왕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강조하는 점이었다. 전혀 모르는 타인인 예수라는 인물이 생판 본 적도 없는 그를 위해 어째서 십자가 위에서 손발에 못이 박혀 피를 몽땅 흘리고 죽어야 했단 말인가. 그건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요 미스터리였다. 예수가 죄를 짓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면 그만이지. 어째서 그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여 사람들을 괴롭히며 유혹하는지 도대체가 오리무중이었다. 양아버지 말로는 가장 쉬운 그 일을 왜 못 믿느냐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그에겐 그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악한 함정일 뿐이었다. 어려서는 그걸 믿는 척 순종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정말 싫어서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로 행동했다. 날이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고집이 지겹고 반감이 날카롭게 벼린 칼날을 세워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해서 가출을 단행했다. 그 시절 하워드 왕은 가정을 떠나
2달간이나 홈리스 생활을 하면서 길거리를 방황했고 개망나니처럼 방종했었다. 그 시절의 양아버지는 그를 찾아서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길에서 만났을 적에 너무 모습이 변하고 야위어서 첫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머리칼도 먼지에 절어서 옥수수 수염처럼 푸석했고 손등도 햇볕에 그을려서 흑인처럼 검었다. 잠을 자지 못해 초췌해진 양아버지가 벌벌 떨고 통곡하며 가출한 양아들 하워드를 가슴에 폭 안았다. 그의 가슴팍에서 전달되었던 쿵쿵 천지를 흔들듯 뛰던 심장 울림이 지금도 생생하게 그의 가슴에 살아남아 있다. 그때 양아버지가 그를 꼭 안고 중얼거린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천하에 어떤 사랑도 부모의 사랑을 능가할 수 없단다. 뚱한 표정을 짓는 아들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속삭였다. 특히 한국 여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모성애를 지녔어. 하워드 황의 양아버지 마이클은 너무 키가 커서 젊어서부터 조금 구부정했다. 가슴은 우람하게 떡 벌어졌지만 항상 어깨를 앞으로 구부정하게 구부리는 습성이 있었다. 얼굴은 동양인처럼 사각형으로 너부죽한 것이 부처상에 가까웠다. 2달이나 가출하여 홈리스 생활을 한 아들 하워드를 데리고 그는 어느 늦가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양아버지가 내내 입을 다물고 있어서 위험이 어린 거대한 산이 그의 옆에 우뚝 하늘을 고이고 서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북살스러웠다. 차라리 매를 들고 종아리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고함을 치면서 감정을 거스르는 말을 하면 속이 후련하겠는데 양아버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데리고 가서 한국 땅에 버리고 오려고 그러나 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내식을 먹을 적에도 가출했던 아들이 얼마나 먹나 곁눈질을 하면서 자상하게 보살폈다. 심지어 커피를 탈 적에도 그가 좋아하는 크림 2봉지를 넣어주고 좋아하는 빵도 자신의 것까지 주면서 챙겨주었다. 김포공항에 내린 마이클은 키가 작은 아들 하워드가 따라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따금 뒤를 돌아보았다. 아들보다 한자가 더 큰 아버지는 언제나 앞장서서 걷는 것이 습관이었다. 택시를 타고 그들은 서울 중심가를 벗어나서 북쪽으로 향했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하워드는 묻지 않았다. 아마도 아버지의 향수가 어린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택시는 한강변을 따라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덜컥거리면서 달렸다. 택시 뒤로 뿌연 흙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강가의 낯선 풍경에 넋을 잃고 하워드는 차창에만 코를 박고 있었다. 1시간을 달린 끝에 2 사람은 야산 기슭에 내렸다. 가을의 향취가 잔뜩 어린 산은 보랏빛 흙흑화로 뒤덮였고 이따금 키를 넘게 자란 가을대가 노란 수염을 휘날렸다. 가시가 촘촘히 박힌 누런 산딸기 줄기도 이제 바짝 마른 땔감이 되어서 여기저기 수북이 무덤 언저리를 덮었다. 산야의 전기로 뭉쳐진 너럭바위를 등에 지고 갈색 지천인 산야에서 유일하게 푸름을 잃지 않고 옹이로 툭툭 붉어진 한 그루 소나무는 연륜 탓인지 송진마저 말라버렸다. 하워드는 가을 햇살을 피해 소나무가 던져주는 손바닥 그늘 밑에 주저앉아 버렸다. 말라깽이 솔방울 2어 개가 그의 머리 위로 투두둑 떨어진다. 양아버지 마이클은 산소 언저리를 어릿대면서 돌다가 작은 돌비 앞에 섰다. 흙이 마모되어 다른 묘보다 납작해 보이는 무덤이었다. 하워드는 자신이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차츰 버겁고 불편했다. 아버지는 김포공항에서 사온 오징어와 소주, 사과와 배를 신문지를 깔고 산소 앞에 늘어놓았다. 하워드는 양아버지의 요상한 행동을 그저 멀뚱히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한참 초라한 무덤을 응시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절을 해라.
언젠가 내가 가르쳐준 한국식으로 말이다. 하워드는 갑자기 낯선 무덤 앞에 절을 하라는 아버지의 요구에 괴이적은 생각이 들어 멈칫거렸다. 내 어머니 무덤이다. 너를 낳은 생모가 묻힌 곳이다. 뭐라고요? 볼멘 목소리로 항의하며 눈이 휘둥그레진 그를 향해 아버지는 어서 절을 하라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엄한 표정을 지었다. 제 어머니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맞다. 내 어머니다. 제 육신의 어머니란 말이군요. 이렇게 벌써 죽었나요? 절 버리고 더 오래오래 살아서 내 악담을 듣고 가지 왜 벌써 이렇게 가버렸답니까? 자식을 버린 어미가 하긴 오래 살 수는 없었겠죠.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었을 터이니. 잔소리 말고 어서 절이나 해.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의 위압적인 목소리에 눌려 하워드는 무덤 앞에 어설프게 엎드렸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코끝을 스친다. 싱싱하게 살아있는 흙냄새가 쌉싸래한 국화꽃 향기와 아우러져서 가슴 가득히 고여온다. 산불이 다랑이 밭에 뿌려놓은 거름에서 뒷간 냄새가 진하게 풍겨온다. 아무런 감흥도 눈물도 할 말도 없었다. 그저 멍청할 뿐이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며 이렇다 할 추억이 단 한 알갱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따금 자신의 외모 때문에 그를 낳아 육체를 준 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양아버지 몰래 불태우지 않았던가. 이제껏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속으로 생모에 대하여 저주를 퍼부었고 책임감도 없이 자식을 버린 어머니를 미워하고 욕한 적이 많았다. 특히 그가 처음으로 사랑을 주고 좋아했던 백인 여자아이의 집에 갔을 적의 기억은 지금도 그의 마음을 칼로 도려내듯 아프게 한다. 여자의 어머니가 그를 앞에 앉혀놓고 절대로 황인종에게 딸을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을 적에 그 밤 자살하고픈 심정을 누를 수 없어 이런 외모를 낳아준 생모를 증오했었다. 그에게 어머니는 눈이 파란 미국 엄마다. 뼈가 앙상하고 미루나무처럼 훤칠한 양어머니는 항상 말없이 잔잔하게 웃기만 하는 백인 여자다. 특별하게 사랑을 표현한 적도 없이 덤덤하게 그를 길러준 양어머니는 추억할 만한 일을 그에게 남겨준 것도 없다. 아기를 못 낳는 여자 특유의 냉기가 도는 그런 어머니였다. 가을 햇살은 눈부시게 내리쬐고 산은 함지박을 엎어놓은 것처럼 들러붙은 산소들로 인해 가엾어 보였다. 못이 조개만한 볼품없는 가을나비 한 마리가 힘없이 무덤가를 기웃거린다. 들국화가 우거진 어머니의 무덤을 등지고 앉아서 아버지는 긴 사연을 풀어놓았다. 한국 동란에 잠전한 양아버지 마이클 소위는 후퇴하여 밀려 내려가고 있었다. 중공군이 꽹가리를 치고 피리를 불어가면서 인해전술로 내려오는 바람에 빠른 속도로 남쪽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주로 철도를 따라서 행군했다. 그게 제일 빨랐다. 피난민들로 길은 꽉 막혀서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 겨울엔 눈이 무릎에 차오를 정도로 굉장한 폭설이 내려 제일 앞장을 선 선발대가 총을 겨누고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갔다. 철도 가장자리 어느 농가에 우물이 보였다. 그냥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린 평범한 우물이 아니고 뚜껑을 해 닫은 그런 우물이었다. 적군이 그 안에 숨어 있다가 사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일행 10명이 우물을 빙 둘러서서 조준하고 고함쳤다. 나오너라! 어서! 손들어! 괴게했다. 슬금슬금 다가가서 우물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잿빛 하늘을 끌어안은 잔잔한 우물물이 고여있을 뿐이라 숨을 죽인 미군들은 침을 꼴깍 삼켰다. 그때 갑자기 우물가 헛간에서 가난하게 울음소리가 정적을 깼다. 마치 산속의 저교를 깨트리고 이파리가 하나 살랑살랑 떨어져 내려오듯 그 소리는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다.
미군들은 다시 일제히 총을 겨누고 헛간으로 향했다. 주변의 농가는 폭격으로 완전히 불타버렸고 우물가 헛간만 온전하게 동그만이 남아있었다. 헛간 주변에는 폭격하며 뿌린 휘발유로 얼룩져서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헛간 언저리의 모든 집들은 이 휘발유로 인해 불이부터 모두 재로 변한 상황이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을 뚫고 잠시 그쳤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잿빛 하늘을 이고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산야를 뒤흔드는 우렁찬 울음소리였다. 여전히 총구를 헛간에 들이댄 채 저들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는 헛간 안으로 들어갔다. 여차하면 방아쇠를 당길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 순간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휑하니 비어있는 헛간에 지푸라기가 흩어져 있고 여기저기 숭숭 뚫린 흙벽으로 겨울의 찬바람이 휑휑 스며들고 있었다. 거기에 한 여인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맨몸을 드러낸 채 아기를 감싸 안고 앉아 있었다. 아기는 어미의 속옷까지 몽땅 둘둘 온몸에 휘감고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었다. 엄마는 동태처럼 얼어서 죽었으나 아기의 뺨은 발그레했다. 아기는 얼어붙은 어미의 젖을 물고 힘껏 빨다가 젖꼭지를 놓고 서럽게 울어댔다. 여자의 젖가슴은 젖먹이를 둔 탓인지 작은 몸짓에 비해 풍만했다. 어미의 내복까지 심지어 목도리까지 아기의 전신은 전부 엄마가 벗어준 의복으로 둘둘 쌓여 있었다. 오 마이 갓. 맨 앞에 섰던 마이클 소위가 아기를 안고 얼어 죽은 어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다가선 미군들은 모두가 총으로 팍 쏴버릴 자세였다. 그중 한 사람이 거칠게 나댔다. 쏴버려요. 어서 빨리 죽여버리자니까요. 바로 방아쇠를 당길 태세였다. 맞아요. 편히 엄마 품에 안겨줄게. 쏴버려요. 마이클 소위가 머리를 흔든다. 어미가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살려낸 아기야. 그러자 다른 미군들 모두가 신경질적으로 웅성댄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후퇴 상황에서 갓난아기가 문제예요? 또 누가 아기를 돌봐요? 죽여버려요. 어서 쏴버려요. 사뭇 거센 항의가 쏟아진다. 맞아요. 쏴 죽여버려요. 더 지체하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도 죽어 나자빠지는 전쟁터에서 갓난아기쯤이야. 저교를 뚫고 날카로운 금속성의 장전 신호가 들린다. 바로 총알이 아기의 머리를 관통하려는 순간 마이클 소위가 고함을 쳤다. 스톱! 스톱! 순간 팽팽하고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둘러선 미군들의 얼굴에선 연민의 정을 조금도 찾을 수 없이 살기가 등등했다. 마이클 소위가 어미의 품 안에서 아기를 아사 품에 안았다. 어미는 깎아 세워둔 얼음 기둥처럼 아기를 빼앗기자 헛간 바닥에 툭 쓰러졌다. 아기는 마이클 소위의 가슴에 안겨 방긋 웃었다. 새끼손가락을 아가의 입에 물려주니 힘차게 빨았다. 아기의 생명력이 전해주는 온기와 손가락을 빠는 힘찬 흡인력으로 인해 마이클 소위의 전신에 소름이 깔렸다. 그때 올려다본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은 우물한 회색빛이었다. 짙은 안개로 옷을 두껍게 껴입은 무거운 하늘이 사위를 찍어 누르고 있었다. 게다가 흰눈이 덮인 여기저기에 죽어 넘어진 피난민들의 시체와 소름 끼칠 만큼 흩뿌려진 새빨간 핏자국으로 인해 지옥의 초입에 이른 것처럼 으스스했다. 왜 이런 전쟁을 해야 하는가 하는 아픔과 흰눈을 뒤집어 쓴 쓸쓸한 사냐와 하늘이 주는 우물함에 숨을 쉬는 것조차 거북살스러웠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슴에 안겨 꿈틀거리는 어린 생명에서 진한 슬픔과 함께 소망이 어른댔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안고 후퇴한다. 그는 동태처럼 얼어 죽어 뻣뻣한 아기의 벌거벗은 어미를 부하들과 함께 꽁꽁 언 땅을 겨우 파서 야산에 묻어주고 나중에 찾을 수 있는 나무비석 하나를 세워놓고 아기를 안고 퇴각했다. 그 뒤에 아기는 부대에서 행운의 마스코트였다. 우유를 잘도 먹었고 크면서 볼도 팽팽해지고 까르르 웃기도 잘해서 전쟁의 공포에 질린 모든 병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부대에서는 12살 난 하우스보이를 황이라고 불러서 이 아기도 자연스럽게 황이란 성을 붙여서 하워드 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마이클 소위는 아기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 양아들로 삼았고 아기 엄마의 무덤도 경기도 근교라 나중에 찾아가서 흙을 깊이 파고 묻었으며 봉분도 도톰하게 잘 만들어 돌비석도 세워 주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사람은 묘지를 등지고 광활하게 펼쳐진 산야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뉘엿뉘엿 지는 해가 하늘을 온통 푹 익은 망고 빛깔로 물들이고 있었다. 하워드는 한국 동란이 터졌던 15년 전 추운 겨울 전쟁의 와중에 어린 자식을 살리려고 자신의 옷을 몽땅 벗어주고 나체가 되어 얼어 죽어간 엄마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갓난아기인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영하의 추위에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을 정도로 옷을 몽땅 벗어 아기를 덮어주고 얼어 죽은 어머니.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을 받은 자식이 있었던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린 그런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그는 까맣게 잊고 있었으니 얼마나 못된 자식인가. 더구나 생명을 주고 떠난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자신의 살갗이 부끄럽다고 투덜대고 눈알의 빛깔을 불평하고 얼굴빛이 백인이 아닌 걸 감추려고 얼마나 비겁할 정도로 몸을 낮추고 살았단 말인가. 백인 일색인 부촌에서 아이들의 놀림은 기막힐 정도로 아주 심했다. 중국놈, 일본놈이란 멸시를 받으면서 언제나 주눅이 들어있었다. 자신의 생명을 깡그리 내줄 만큼 사랑을 베푼 위대한 어머니를 두고도 어머니의 피와 어머니의 민족을 창피해 한 자신이 너무나 밉고 부끄러웠다. 하워드는 질금질금 울다가 나중에 통곡했다. 울창한 숲이 폭풍에 흔들리듯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출렁거렸다. 양아버지의 따뜻하고 두툼한 손이 그의 등을 쓰다듬는다. 나중에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주체 못하고 봉분 위에 전신을 던지고 둥근 무덤의 꼭대기를 어머니의 얼굴을 만지듯 쓰다듬으면서 가을의 저녁 하늘이 찡 울리도록 긴 울음을 토해냈다. 가만히 다가온 마이클의 손이 아들의 등을 껴안는다. 넌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다. 눈물로 벌게진 눈을 들어 하워드는 아버지를 향해 확신에 차서 외쳤다. 이제야 아버지가 늘 강요하시던 말씀을 깨달았어요. 절 낳으신 어머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양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아들의 심정을 알아차리고는 가만히 머리를 끄덕였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야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그동안 수없이 설명해 주어도 어렵던 그 말뜻을 이제야 알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제 어머니예요. 절 살리려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도 믿기지 않았던 십자가 사건이 번갯불처럼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앞이 훤히 보였다. 눈물에 젖은 얼굴을 하늘을 향해 돌리고 확신에 차서 외치는 아들의 말에 양아버지는 감격하여 머리를 크게 끄덕였다. 하워드 황은 흐느끼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잠바를 벗어 무덤 위를 덮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쓰다듬듯 어루만졌다. 절 살리려고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는 얼마나 추우셨어요. 미국 땅에서 하워드는 물 위에 기름처럼 돌고 있었지만 실은 한쪽 발은 아시아 대륙에
다른 쪽발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딛고선 엄청난 존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다른 사람들은 한 대륙만 딛고 서 있지만 그는 양쪽 대륙에 발을 딛고 서 있으니 엄청난 문화와 토양을 양손에 거머쥐고 있는 셈이다. 그때 용솟음치는 힘은 가히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으로 다가왔다. 퍼뜩 피스모비치의 모나크 나비들이 날개짓이 눈앞을 스쳤다. 좁은 지역에 갇혀 사는 다른 나비들의 답답함을 벗어나서 공중으로 높이 날아올라 북미와 남미를 오가며 멀리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지닌 엄청난 존재인 모나크 나비들이 앞에서 화려한 날개를 벌럭거렸다. 피스모비치에서 조금 떨어진 산루이스 오비스포에 위치한 대학은 조경학으로 유명하다. 그 도시는 매주 목요일마다 농부의 시장이 열린다. 이 시장은 모나크 나비 고객으로 그 지역 대학생들이 주축을 이룬다. 하워드 왕은 거의 매주 이 시장에 들렸다. 거기에 가면 마치 불란서 파리 언저리의 농촌 마을에라도 들린 듯하다. 유럽풍 스타일로 꾸며놓은 난전마다 푸짐하게 먹을거리로 넘쳤다. 확실히 미국 사람들은 유럽 문화에 대하여 향수를 지니면서 열등의식을 지니고 있다. 농부들이 파는 과일과 채소전을 둘러보고 저녁을 사 먹은 뒤에 유럽의 한 모퉁이를 도는 기분으로 한 바퀴를 둘러보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여기서 조경학을 공부하러 온 한국 유학생을 만났다. 어깨까지 늘어진 검은 머리에 까만 눈동자를 지닌 여학생과 마주쳤을 적에 호흡이 멎는 듯했다. 마치 죽은 어머니가 환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하워드는 이 여학생과 2해를 교제한 뒤 결혼했고 아내를 통해 한국말을 배웠으며 김치와 된장 맛을 알게 되었다. 하워드는 매년 휴가를 받아 한 번씩 한국에 간다. 발길을 잡아 끄는 상처와 상실의 장소에서 재충전을 한다. 아마도 이래서 하워드처럼 모나크 나비들도 해마다 멕시코로 가는 모양이다. 그들의 조상이 선택한 똑같은 장소에 가서 재충전을 하려고 말이다. 모나크 나비들은 여름 동안 캐나다와 미국 동서부 지역에 넓게 퍼져 살고 있다가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가을에 겨울을 나기 위해 멕시코 중부로 날아간다. 이 나비들은 매년 4세대에 걸쳐 번식을 한다. 제1세대는 늦은 4월에 남쪽에서 태어나 서서히 북쪽으로 날아가면서 번식한 뒤에 죽는다. 이어 북쪽으로 향하는 도중 2세대들이 태어나고 또 번식하고 죽는다. 3세대까지의 나비들은 2주에서 5주까지 사교미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기한 일은 가을에 태어난 4세대의 나비들은 수명이 가장 길어 8개월 동안 살 수가 있다. 이 4번째 세대의 나비들이 바로 대고 증조부들의 고향인 멕시코의 겨울집을 향해 장거리 여행에 나선다. 남쪽으로 여행하여 멕시코에 도착한 4번째 세대의 나비들은 작년에 이곳을 떠난 나비들이 아니다. 지구의 반바퀴 거리를 날아온 나비들이 도중에 세대 교체를 4번이나 하면서 겨울을 나기 위해 대고 증조부와 앉았던 똑같은 나무로 어떻게 해서 돌아오는지 이건 자연의 기적으로 불가사의한 일이고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에 속한다. 모나크 나비들이 멕시코 중부의 오야웰까지 오는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8번 오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 하루에 150km를 날아가는 모나크 나비들은 개체수가 많으면 7,000마리까지 무리지어 모인다. 해마다 그는 어머니의 무덤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조상을 섬기듯 무덤 위에 풀을 깎아주고 매만졌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여름 휴가를 보내지만 하워드 혼자만이 가을 휴가를 받아냈다. 그 이유는 국화꽃이 만발한 한국의 사냐와 무덤에 수북하게 자라오른 마른 풀냄새에서 어머니의 몸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소의 나이만큼 한자리를 줄곧 지키면서 고목이 된 한 그루의 소나무도 산소의 보디가드처럼 정겨웠다.
여길 매해 다녀가야 하워드 왕은 힘이 솟는다. 마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기분이다. 헌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는 기분이라고 할까. 살 맛이 나고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된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전쟁도 없고 먹을 것이 넘쳐 흐르고 평화로운 캘리포니아의 산 언저리에 사는 것은 너무 잔잔한 삶이라 풍요로운 감옥과 같다. 이런 식상하고 지루한 삶에서의 유일한 해독제는 태평양을 넘어가서 어머니 산소를 찾는 일이었다. 어머니의 무덤가에 자리 잡은 늙을수록 기품을 지닌 소나무 밑에 앉아 멀리 앞에 펼쳐진 산야를 바라봐야 가슴에 힘과 평안이 차오른다. 북미에 추위가 닥쳐와 화씨 55도가 되면 모나크 나비는 날개에 힘살이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날씨가 따뜻해야 그들은 왕비처럼 10cm가 넘는 화려한 날개를 펄럭이며 꿀을 빨아먹으려고 꽃 위에 앉을 수 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철새처럼 추위를 피해 멕시코로 날아가는 모나크 나비들은 체내 시계와 태양의 각도를 감지할 수 있는 태양 나침판이나 지구 자장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닐까. 나비란 곤충의 본능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가 나비 우두머리에게 슈퍼칩을 넣어준 것이 아닐까. 수백 마리가 포도송이처럼 혹은 작은 구름처럼 하늘을 수놓으면서 날아가는 모습은 철새무리처럼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소영을 데리고 한국에 다녀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양아버지가 그에게 했었던 것처럼 딸에게 해주는 것이 마땅히 거쳐야 할 이 가정의 통과 의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모나크 나비가 해마다 본향이 멕시코로 돌아가듯 소영도 아빠와 함께 태평양을 넘어 육신의 본향으로 가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하워드도 소영을 데리고 양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한국으로 향했다. 해가 갈수록 한국은 세계적인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처음 양아버지를 따라 김포공항에 내렸던 60년대 모습은 이제 찾을 수 없다. 인천공항은 규모도 컸고 외양으로는 미국의 어느 공항보다 더 화려했다. 고층 건물도 그러했고 한강가를 잘 다듬은 경관도 장관이었다.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는 캘리포니아에 비해 월등하게 매끈하고 화려했다. 야산에 납작하게 자리 잡은 어머니의 산소는 대를 이어가면서 맞아들일 핏줄들을 강력한 영혼의 자력으로 잡아끌 것이다. 소영과 공항 버스를 타고 예약해두었던 명동의 호텔에 짐을 풀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아버지와 딸은 밖으로 나왔다. 물밀듯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끼어들어 하워드는 딸의 표정을 살폈다. 본향에 돌아온 멕시코의 오야웰 숲속의 나비들처럼 화려한 날갯짓을 하고 있는 나비떼 속에 끼어들어 부녀는 날개를 너울거리고 있었다. 소영은 가게에 들어가 현란한 색깔의 스카프를 사서 목에 두르고 눈부시게 반짝이는 인조 보석들이 박힌 큼직한 머리핀을 사서 긴 머리를 뒤로 묶어 꽂았다. 화사한 넥타이를 사서 소영은 아버지의 목에 걸어주기도 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밤을 장식하는 명동의 네온사인 속엔 수천 마리의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는 호랑나비들이 떼를 지어 너울거렸다. 영롱한 오렌지색과 젓갈색으로 떼를 이루어 대장관을 이루는 호랑나비들이 두 사람의 날갯짓에 함께 아우러진다.